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라는 게 우리 모두 다 관심은 많은데 좀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학기술적인 용어도 좀 있고요. 그다음 현황에 대한 어떤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로 에너지 문제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우리에게 오고 있는 에너지의 글로벌 셔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 아주 어문투성이의 이게 정체가 뭔지, 이게 과연 정말 되는 걸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고 있는 에너지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탈원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난 한전이 지금 자금 조달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남아있는 게 어떤 에너지와 관련해서 절제와 고통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정부가 시행을 했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이 없어진 공백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을 했었고요, 탈석탄도 하고,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이라는 것도 했었고, NDC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CO2를 줄여야 되겠다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버렸고, 또 탄소 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매우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패스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부존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부존하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다 하는 점입니다. 부존하는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가졌다는 건 매우 모순적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을 가지든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을 가졌으면 에너지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모순적인 그런 형태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이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많이 쓰는 고도 산업 국가가 되려면, 그걸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위를 우리가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죠. 해외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잘못 다루어서 에너지 안보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더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탄소 중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에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우리 화석 에너지를 제로로 가겠다, 혹은 아주 쓰더라도 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거의 대기 중에 방출하는 CO2의 양이 제로로 가겠다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의 중립적인 경제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의도는 매우 좋아 보이긴 하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1900년대부터 2022년 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써왔는가가 왼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석탄과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를 각 색깔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는 현대 문명을 이룩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1900년도에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약 17억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억 명의 인구가 현재는 79억 명의 인구로 늘어나는 동안에 불과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우리는 문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화석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현재 에너지의 사용량은 거의 피크에 와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 줄처럼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더 이상 석탄도 쓰지 않고 석유도 쓰지 않고 천연가스도 쓰지 않는 사회로 30년 안에 가겠다 하는 게 바로 탄소 중립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구는 또 놀랍게도 2050년이 되면 97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부터 무려 20억 가까운 인구가 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다시 0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목표라는 것의 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탄소 중립을 각 국가들이 외치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한 해 동안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냐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고 탄소 배출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치 절벽처럼 내려가고 있는 저는 오렌지 라인처럼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21년 말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호기롭게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 130개 국가들이 정상에 나와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정상들이 얘기하기에는 쉬운지 모르겠지만 쉬운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만 제시하면 되는 아주 쉬운 약속 혹은 아름다운,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그런 거짓말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30년 만에 어떻게 탄소 중립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과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 혹은 경제적으로 이런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오로지 먼 미래 30년 후라는 지금 이제 28년으로 줄었는데 미래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비전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석 에너지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고 탄소의 배출도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만을 줄이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 안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대세이고 과학적인 어떤 발전에 따라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면 분명하지만 이것을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마구잡이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구조는 서플라이 체인의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 생산과 국민 생활의 어떤 소재인데 이것이 서플라이 체인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지오폴리틱스의 변화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이코노미스트의 사파인데 아주 멋있어서 한번 차용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곰발바닥 러시아를 의미하죠. 러시아가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잠금에 따라서 유럽의 각국들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하얗게 냉각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 의존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지정학적인 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어떤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어서 한번 시작에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에너지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렌트유라는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석유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에 빠졌고 그래서 석유 가격은 급전직하를 했다가 그래서 거의 2020년 3월인가 4월에는 마이너스 가격인 적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그 가격에서 2022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125불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제 125불에 달했던 석유 가격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70대 후반, 80불 근처까지 와 있다. 물론 몇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석유 가격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양의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기도 하였고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실제로 석유 사용량이 마구 주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염려하는 과정에서 석유 가격이 대폭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거나 아주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일이 아니라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이와 같은 그림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초록색 라인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유럽의 천연가스의 가격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년간 엄청난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치인 TTF라고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선물시장 가격이 평소에는 MMBTU당 4불, 5불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5불 정도 왔다 갔다 하던 MMBTU당 거래되던 가격이 갑자기 30불이 되었다가 50불이 되었다가 70불이 되었다가 90불로 가는 겁니다. 즉 5불 이하에 움직이던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네 번의 피크가 이 그림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2021년 10월경에 북해에 바람이 잘 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풍력 발전이 섰겠죠. 그 전기가 모자라니까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되었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4불 하다가 30불까지 뛴 게 첫 번째 피크였습니다. 두 번째 피크는 러시아가 우리가 재고를 좀 늘려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가스 파이프라인을 좀 잠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작년 1월, 지금부터 1년 전이었는데, 그랬더니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50불로 뛴 겁니다. 물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걸 본 푸틴은 이게 천연가스를 조금만 손을 대면 유럽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2022년 3월경에 시작을 했고, 그게 세 번째 피크인 50불에 이르르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불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에 올랐던 TTF 가격이 다시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는 2022년 8월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잠그면서 마침내 90불까지 이르렀고, 다시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아주 어렵게 비축을 쌓게 되었고, 겨울을 향한 비축이 거의 다 완성됨에 따라서 다시 TTF 가격은 40불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즉, 이 네 번의 피크를 치고 현재는 40불에 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관측해야 될 지점은 현재 40불이라는 가격이 과거의 4불보다 무려 10배나 비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의 피크를 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갔었고, 그 유럽의 청구객은 그대로 아시아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가운데 초록색이 유럽이라면 블루 라인, 즉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아시아 시장의 JKM, 즉 재팬과 코리아 마크라는 가격입니다. 즉 유럽과 아시아 가격이 그대로 연동한다는 겁니다. 인스탄테이니어슬리. 말하자면 아시아로 오던 배가 유럽 가격이 좋으면 방향을 틀어서 가기 때문에 금방 가격은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진 게 이제 파워 제너레이션, 우리가 말하자면 발전과 난방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 게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서플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더 인베스트먼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프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탐사와 생산에 석유와 가스와 석탄이나 발전소와 같은 것들을 지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갈된 유전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유전을 생산을 하고, 그게 바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늘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미리 사전적으로 돼야 되는 투자가를 우리는 의미합니다. 이 투자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2014년까지 꾸준히 투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에너지 공급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2015년부터 이 투자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감을 해서 보통 연평균 약 7천억 불 정도에 이르는 에너지에 관련된 투자가 드디어 그 반까지 줄어드는 일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투자가 이렇게 낮았던 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ESG를 해야 되겠다, 혹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혹은 화석 에너지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줄여야 되겠다, 악마화해야 되겠다, 좌초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와서 환경을 중요시하겠다고 화석에너지 개발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비드-19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수요까지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자 에너지 투자가 급감한 시절이 한 7, 8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안보가 이루어지려면 사전적으로 한 6, 7년 전에 이런 에너지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선행된 투자가 없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7, 8년 동안에 이 계곡이 이렇게 하나 생겼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점선으로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만큼이 이제 언더 인베스트먼트, 즉 인베스트먼트가 되지 않은 시절이 우리가 과거 한 7, 8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량을 어림잡아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2조 달러 정도의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지금 우리가 원활하게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큰 변화였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언더 인베스트먼트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바로 5년이나 6년 혹은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로 에너지 샤크가 온 게 아니고, 이미 사전적으로 그런 게 배태될 수 있는 환경이 에너지 시장에 이미 쭉 누적돼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비슷한 그림입니다. 미국의 S&P 글로벌 1200 에너지 컴퍼니들의 투자가 블루 라인에 표현되어 있고 에너지 수요가 갈색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반복하는 것에 비하여 에너지 수요는 아주 그대로 지속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2021년에 잠시 줄었지만 그러나 2022년이 되면서 다시 회복했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이런 공간이 생겼고 거기에도 점선의 타원형의 그림만큼의 공간이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언더 인베스트먼트의 총량이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약 뭐 적게 봐도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큰일 났다. 그러면 빨리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줘야겠다. 탐사도 하고 생산도 하고 발전소도 짓고 터미널도 만들고 수송선도 만들고 하는 걸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 걸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유럽이 지금 긴박하게 러시아로부터는 파이프라인이 줄게 되니까 긴박하게 짓고 있는 터미널이나 혹은 FSRU와 같은 플로팅 설비 같은 것들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걸 하는데도 무려 4, 5년씩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은 다시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전반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한 몇 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에너지 위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리 그렇다면 우리는 글로벌리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부가 했던 심각한 탈원전의 후유증입니다. 탈원전의 심각한 후유증이 되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난 정부는 아주 거침없이 에너지 설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지연시키고 가동 중지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폐로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을 지연시켰고 공사가 다 되어서 스위치만 올리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소를 무려 1년 넘게 가동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자력 설비가 많이 줄게 되었고 실제로 신고리 5, 6호기나 신한울 3호기는 지금쯤은 들어와서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계획에 의하면. 그러나 그것들을 전혀 짓지도 않았고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설비가 줄은 겁니다. 원자력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석탄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은 설비들을 폐쇄시켜버렸고 지금 폐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석탄 발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설을 지연시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문재인 정부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계획, 그때도 그게 우리의 7차 전력 수급 계획인데 그때의 계획에 의하면 2022년 지금쯤에 우리는 이런 정도의 설비를 가질 것이다 하는 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설비라고 얘기하는 석탄과 원전이 71.6GW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설비는 60.6GW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1GW 정도의 기저설비가 줄었습니다. 기저설비가 무엇인가요? 기저설비라는 것은 석탄과 원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햇빛이 비칠 때 혹은 바람이 불 때만 가동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스위치만 넣으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저비용 기저전원인 저비용 주력전원을 줄여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엉뚱한 비싼 천연가스나 혹은 신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해버림으로써 기저설비가 줄어드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어제 그제인데 12월 23일에 전력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월 23일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피크를 기록하였습니다. 10시 35분에 그날 마침 눈도 많이 왔고 엄청나게 추워서 아침에 영하 15도였는데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보였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우리가 현재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이 이제 전력 부하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라인입니다. 말하자면 밤에 1시, 2시 때 낮았지만 이게 이제 출근을 하고 10시, 11시, 12시가 되면서 막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점심시간이 지났고 또 오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하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서 막느냐 하는 건데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 라인이 원자력이고 그 위에 있는 갈색 라인이 석탄이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 있는 게
수력입니다. 신재생인데 사실은 그날 눈이 쌓여가지고 태양광이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력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위에 노란색에 있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이 4개의 발전장 가운데 천연가스의 두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왜? 아래쪽에 있는 석탄과 원전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아까 보셨다시피 60GW 밖에 안 되었고 그나마도 그 시간에는 49.8GW만 가동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도 줄여놨는데 송변전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변전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해안에 많이 만들어 놓은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강릉과 삼척에 있는 석탄 발전소들이 가동은 할 수 있었지만 송전선이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전기가 오지 못하였습니다. 즉 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 심각한 상황, 우리나라 히스토리컬리 최대의 피크를 보인 2022년 12월 23일 10시 현재에 이때의 피크를 대응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 쓸 수밖에 없었다. 왜? 기저전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한전은 엄청난 적자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석탄이나 원전이 아닌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됨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들었고 그게 바로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지만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여전히 싸고 전기를 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유럽과 달리 우리는 장작을 가져와서 집안에 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인프라를 그동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전의 적자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적자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2022년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분기별로 7조, 6조, 다시 7조, 또 현재 4분기도 7조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었었습니다. 한전은 과거에는 간혹 적자가 나긴 했지만 그때는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번 적자가 났었고 2조 9천억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러다가 대부분 흑자로 다시 전환을 했고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방금 일어난 이 일은 한전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무려 한 해에 35조의 적자를 지금 올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적자가 3조 미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적자가 좀 났지만 한전이 워낙 스케일이 큰 회사니까 다시 좀 요금을 올려서 막고 밀고 땡기고 해서 그 수지를 맞춰 왔었습니다. 그러나 30조의 적자에는 무력합니다. 전혀 그와 같은 방식의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가면서 안 올리고도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전기 요금은 묶여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고 더더구나 우리는 기저전원이 부족해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너무 많이 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긴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게 따라서 한전은 엄청난 한전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돈을 빌려서 막는 거죠. 맞으면 한전은 부채나 적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전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받은 걸로 부족하니까 거기다 매일 돈을 수백억을 빌려와서 얹어서 그 돈을 지불하게 되면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전은 원래 들어와서 무려 23조 원, 10월까지 23조 원이고 현재는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한전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채뿐만 아니라 외화사채, CP,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한전의 올해의 총 적자 신규 자금의 조달 규모는 거의 40조에 육박할 것이고 적자가 한 35조 정도 될 것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전은 초우량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전이 연초만 해도 2%의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을 하다가 갑자기 10월에는 6%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한전이라는 초우량채가 6%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회사가 만기가 도래하는 돈을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롤오버라고 얘기하죠. 롤오버해서 다시 막 갚고 또 새로운 연장을 하고 이걸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전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연못에 들어와서 물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일반 기업들이 롤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 엄청난 경색이용이 되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전발 금융위기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전도 한전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2배만큼만 빌려가라. 채권을 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진하게 됩니다. 곧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소진될 것 같으니까 그게 소진되면 이제 한전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그것을 5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채권을 늘려서 규모가 줄잡아서 우리가 현재 발행된 채권의 양을 갖고 지난 한 해 한전이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30조의 적자가 나는 경우라면 한전이 하루에 발행한 채권의 양이 평균 800억 정도가 됩니다. 1일 8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돈을 전기요금 받은 돈을 얹어서 그걸 발전사에 줬기 때문에 매일 800억씩 날린 겁니다. 오늘도 800억, 내일도 800억이 허공중에 날아가면 그런 전기 소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전에는 더 이상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태리, 그리스, 헝가리, 저먼, 프랑스, 스웨덴, 스위tzerland가 어떻게 도매시장 전기가격이 올라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모든 나라들은 2021년이 넘어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전기 생산을 하는 도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스웨덴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유는 스웨덴은 수력이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갔고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은 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전기요금을 다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올렸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최근 정부가 며칠 사이에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부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에 있는 것처럼 126원입니다. 126.4원인데 유럽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마지막 독일 같은 경우는 636원에 해당합니다. 독일이 이런 정도 우리보다 5배의 전기요금을 물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요금을 아직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고 이 한전의 적자는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 안보를 함부로 거스리다가 에너지 위기를 맞은 가장 전형적인 실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 이렇게 보면 아니 저렇게 올렸는데 국민들이 반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무려 2배씩, 3배씩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처절한 수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올리는 것일까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올리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해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텐데 어떻게 올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올리는가 하면 이걸 올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전기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정전이 일어나게 되고 정전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요금을 조정할 능력도 사실 없지만 올려주지 않게 되면 바로 부도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부채를 쌓아가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올리는 이유는 이게 부채를 자꾸 누적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금융위기까지 몰고 가는 위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갚아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부 재정은 다 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건 복지를 해야 되는가 국방을 해야 되는가 안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전기요금에다가 허공에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절약과 효율 개선에 투자를 해서 이런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사회, 에너지를 더 환경 친화적인 사회,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에너지 가격을 국민들에게 바로 전가를 시켰고 미국은 한동안 그것을 지체하였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엔 대형차가 굴러다니는데 유럽은 소형차가 굴러다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걸 유도할 수가 있고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우선 국제 수지가 방어가 되고요. 수입을 적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환율을 방어도 가능하고요. 채권 시장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송전망도 적게 건설해도 되고 발전소도 적게 건설해도 됩니다. 즉 일석오조의 이런 길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을 감내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빚으로 떼앵겨버리고 재정으로 떼앵기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펑펑 쓰고 낭비하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는 손해보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모두의 공통적인 재정의 쓸모로 해버리게 되면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가 많이 쓰고 미래 세대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금은 불가피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는 절제와 고통의 시간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제적인 어떤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심각한 탈원전의 후유증으로 우리가 아주 그런 문제를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폭 인상은 아마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방만하게 늘어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충격요법이 가능하다라고 할 만큼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향후 수년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유럽의 파이프라인의 천연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막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올 겁니다. 국제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에 있고, 우리가 탈원전으로 생긴 이 심각한 에너지 믹스의 왜곡, 이 문제도 몇 년 안에 해결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요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적게 쓰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 원전을 지난 정부에서는 마치 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 정부는 그거와는 다르게 에너지 정책을 보다 더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베이스해서 원전에 더 무게를 두고 에너지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신한울 3, 4, 5기가 지난 정부가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하지 않고 미적미적되면서 이때까지 끌고 있던 신한울 3, 4, 5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했었는데 그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많은 어떤 새로운 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신한울 3, 4, 5기를 시작하기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운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도 많은 규제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원자력과 관련된 규제하는 곳이 여전히 탈원전을 하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였고 그 지체에 따른 비용 상승의 문제를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마 새 정부를 하더라도 그것을 갑자기 우리는 기후변화에 무관하니까 하지 않겠다든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것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이게 아주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혹은 어떤 그게 관련된 계산을 해보지 않고 마구 하는 일들은 아마 민낯이 드러나면서 큰 변화를 겪을 그런 죽음의 계곡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변화는 겪겠지만 재생에너지로 기술 개발을 하고 보다 더 화석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에너지와 관련된 법안이 아주 말뚝을 박아놔서 이것을 고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가기에는 제약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같은 게 대표적인 법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국회가 여전히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걸 고치기도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다시 돌려서 원래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시 에너지 안보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너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은 에너지와 관련된 아주 무슨 선진화된 청정한 에너지 정책을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하자면 원자력 발수를 줄이고 천연가스를 전부 다 러시아라는 아주 위험한 상대에게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으로 갔다가 독일은 아마 이번 겨울, 그 다음에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겨울 동안에 아마 아주 혹독하고 심각한 지옥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안보를 쉽게 알고 이걸 함부로 건드리고 정치적 이념으로 이것을 덮어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에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얼마 전까지 바로 1년 전만 해도 탄소 중립 ESG가 마치 큰 화두로 에너지 정책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모두 다 에너지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갖고 더 이상 탄소 중립이나 ESG와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꺼내지 않는 그런 상태로 크게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 국가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나라이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쉽게 알고 있다가는 반드시 그 공습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